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표적인 특수통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일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비대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부각이 논란을 빚은 당헌 80조 개정을 철회하면서 친이재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에도 300만 원 안팎의 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국면 전환용 인적쇄신에는 선을 그었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과 인적 교체를 공식화했습니다.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부분 정비, 즉 정책과 홍보 라인을 일부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데요. 대통령실은 추가적인 인적 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편을 해나가겠다면서 추후에 조직 개편의 폭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정부는 또 아직 공석인 일부 장관급 직위들에 대한 후보자 선정에도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런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직위 중에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자리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차례 낙마했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장고 끝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됐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인데다가 검찰 업무 전반에 능통한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보험연구원장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료, 경제학계 출신이 많았는데 최종 임명된다면 첫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됩니다. 이번 지명은 지난달 10일 송옥렬 후보자가 신상 문제로 사퇴한 지 30여일 만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기 내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석인 교육부, 복지부 장관 자리에는 몇몇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면서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조직 인적 개편과 관련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민생과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의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책기획수석부터 먼저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홍보수석은 오는 21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새 홍보수석으로 내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간 걸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는데 오히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면서 반발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주호영 비대위의 첫 일성은 반성과 사과였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특히 당내 사안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간 점을 거론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이준석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모두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열한 조직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며 새 대표 선출 전까지 비대위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해 대응하던 전략을 수정해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잇따라 공격의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말까지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다음 주로 미뤄진 상황에서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전직 여당 대표의 공격이 잇따르자 친윤계 내부는 부글부글 들끓는 분위기입니다. 핵심 인사들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성토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그 팬덤을 무기 삼아서 내가 이 정부를 실패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조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지지는 빠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이준석 때리기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이준석 때리기 좀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비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고전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일단 비대위 체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면 초가에 놓인 이준석 전 대표가 장기전도 불사할 태세라 당분간 내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김 국장은 이적단체에서 탈퇴했을 뿐 동료들을 밀고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는 김 국장이 거짓 해명을 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첫 업무보고. 김순호 행안부 초대경찰국장이 30여 년 전 함께 노동운동을 한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단 이른바 밀정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김 국장이 독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몰아붙였고, 독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앞잡이가 됐다. 그렇게 해서 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지금 김순호 국장은 그러한 과거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인물이에요. 우리 김순호 국장은 자꾸만 인노회를 주사파로 몰고 가는 건 왜 그래요? 이적단체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무죄가 됐잖아요. 여당은 김 국장이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이른바 인노회의 이적 활동에 회의를 느껴 탈퇴한 뒤 경찰이 됐을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적단체냐 아니냐는 굉장히 이렇게 법률적으로 델리킷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한다든지 저 북한의 대남 혁명론을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경찰은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의를 받은 김 국장도 밀정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홍승상 전 경감이 인생의 스승은 맞지만 인노회 사건 수사에 도움을 줘 특채했다는 홍 전 경감의 언론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승상 경감께서는 당시에 특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준 정도였습니다. 김 국장의 거듭된 부인에도 민주화 인사 843명은
정황상 김 국장이 인노의 조직도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장 즉각 사퇴하라! 성균관대 재학생들 역시 동문의 명예를 더는 더럽히지 말라며 김 국장에게 부끄러운 성균인상을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동문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경찰 견장을 내려놓고 당신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십시오.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인사 책임론으로도 이어지는 상황. 김 국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 사퇴 주장 계속되는데 사퇴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YTN 김혜린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싸움을 벌이면서 파행했습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사의를 밝혔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일정과 소위 구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여야 과방위원들은 27일 만에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열차, 폭주하는 설국 열차일 뿐입니다. 민주당스러운 정말 꼼수 소통, 수박 소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불참을 질타하며 아직도 야당인 줄 아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께서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첫 단추를 낀 거는 잘못 낀 거는 사실 국민의힘당에서 간사가 없을 때 안 나오셨습니다. 간사 선임 안건 표결을 놓고 입씨름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잠시 멈췄고 의사 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다시 시작된 회의에서 정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구성과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헌정사상 참 보기 어려운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닌가. 무단 결석, 무단 가출을 하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숙한 귀가 조치를 촉구합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업무 보고를 위해 과방위에 출석했습니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권의 압박을 받았던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임기를 1년 넘게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입장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자신을 향한 감사원 감사로 거취 압박을 느낀다며 호소했고 대통령이 이하 권력 실세들의 총동원해서 지금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괜히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권익위 고위 관계자, 감사원이 얽힌 표적 감사라며 특검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권익위, 감사원의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공수가 바뀐 여야의 첫 결산 심사에서는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전 정부 인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로 짓는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선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층간소음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은 좀 이게 좀 감을 쓸 수가 아마 그랬는가 봐. 아마 감정이 아마 격하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층간소음이 갈등 수준을 넘어서 폭력이나 강력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토교통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신축 주택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기존 주택에 적용할 방법들도 마련했습니다. 지어진 주택에는 300만 원 안팎의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빌려줍니다. 매트를 사용하면 1에서 3데시벨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무이자부터 연 1%대의 저리융자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엔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주민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기능을 조정해 국민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도 개선이라는 게 새로 지어지는 집들에 계속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기초주택은 계속 남아 있게 되죠. 기초주택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어질 주택에는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 확인한 성능 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바닥구조 시공 뒤 한 번 제출하는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번 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해 품질 점검을 강화합니다.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깎아주는 등 보상을 줍니다. 바닥 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보강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설업계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시공 후 현장에서 성능 확인을 한다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제도 변경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해서 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주택에서 사용 중인 벽식 구조가 아닌 층간소음이 덜한 것으로 알려진 기둥식인 라멘 구조의 효과를 검증해 확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책이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소비 증가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7%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실질 소득은 6.9% 늘었는데 명목소득과 실질 소득 모두 분기를 통틀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 증가율은 0.4%에 불과해 소비 증가 대부분이 고물가 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임시로 빌려 사용하는 건데요. 흙범벅이 된 채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진 차들엔 수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보닛 위부터 차량 꼭대기까지 진흙더미와 나뭇가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더 심각한데요. 핸들과 기어, 시트까지 토사로 엉망이 돼 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흙탕물이 고여 있고 진흙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하 주차장에 대놓은 차들이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9일부터 보험사의 침수 피해가 접수돼 이곳으로 들어온 차들은 모두 1,100여 대. 흙범벅이 된 침수차를 실은 견인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폐차장을 오갑니다. 오늘 5번째 왔고요. 여기 오늘 한 5대 이동할 예정이죠. 너무 황당하죠. 저기 흙이 너무 많으니까. 폭우로 갑자기 물이 차오른 탓에 물건 챙길 새도 없이 몸만 빠져나왔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폐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찾으러 왔어요. 전원이 안 켜져서 CD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찾을 수 없다 하네요. 전국적으로 지난 8일부터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1,600여 대, 피해액은 1,600억 원이 넘습니다. 수입차들도 3,000대 넘게 잠겼습니다. 아직 지하 주차장에 방치된 침수차들이 남아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차들 중에 일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된 차량들을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까지 정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침수된 차는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피해 이력을 숨긴 일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를 조회해도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파악하는 건 어려운 만큼 중고차를 사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자, 침수차를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띠를 당긴다든지 또 에어컨 필터나 바닥의 매트, 트렁크 매트를 확인해서 흔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부라도 침수됐던 차량은 운행 전 반드시 점검센터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앞으로 인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원론적 수준에서 좀 그 얘기한 측면이 좀 있었죠. 오늘 그런데 이제 인적 개편 그리고 조직 개편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좀 그 공식화가 됐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일단 일부는 이제 그동안 비어 있었던 그 장관직을 이 후보자를 선정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 이제 개편 얘기가 나왔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새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에는 이원석 대검 차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이제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는데 일단 이제 사정 라인 쪽으로 이 후보자를 선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20년도에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모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동고를 나왔고 서울대 나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수원 동기입니다.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할까요? 아니 같이 얘기할까요? 예. 공정거래위원장 예. 후보자는요. 이분도 이제 서울 양정고 서울대 나왔고 지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과연 재계의 검찰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냐라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험연구원장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분을 왜 지명했어요? 라고 했더니 보험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의뢰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의 적임자인지는 솔직히 저도 의아하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금융 분야에서는 상당히 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잘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이 제대로 검증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에 약간의 좀 의구심이 그렇죠? 있다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성환 평론가께서 좀 그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두 분 오늘 후보자 선정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요. 이원석 후보자를 이런 식으로 임명할 거면은 뭐하러 그동안에 검찰총장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뒀나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법조계 인사들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명할 사람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좀 반문해 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 역할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고요. 민정수석실 없애는 데 있어서 아마 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최측근 인사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임명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최대한 윤 대통령하고 인연이 적은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윤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렸더라고요. 검찰총장 시절에 기획조정부장 대검에서 맡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수원 동기라고 하잖아요. 특수통이고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그 정부의 검찰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까? 뭐 전 지금부터 벌써 하명수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의심하고 있지만 아마 그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침만 해도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왜 그런 오해를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토록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외쳐왔던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하면 검찰이 앞으로 하는 사사건건 수사 때마다 중립성, 독립성 해쳤다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지난번에 금감원장 누구 임명했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최초로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탄생했어요. 이번엔 또 최초로 법률가 출신의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저런 이력을 뒤져보고 찾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것도 윤 대통령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연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임명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복현 부장검사는 뭐 윤석열 사단이니까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다 아실 것 같고요. 한기정 후보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학번 더 높아요. 79학번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학교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최상목 경제수석하고 82학번 동기이기도 해요. 인연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도 동기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국무총리부터 장관까지 17명 보니까요. 서울대 출신이 10명이에요. 17명 중에서.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서울대가 대한민국 이렇게 다 움직여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 물론 서울대 출신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서울대 출신과 그리고 법조인 출신 그리고 인연 이렇게 세 개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대체 장관이든 이렇게 중요한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자리나 이런 자리들 임명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적 인연이 계속 동원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내각을 운영할 것인가? 지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원석 대검 차장이 오늘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 검찰의 독립성과 이 중립성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이 지명이 된 한기정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그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좀 있군요. 이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 너무나 이제 이 윤석열 이 정부의 이 요직의 이제 인선 기준 자체가 이 학력 위주의 이른바 이제 능력주의 인선의 어떤 그 문제점, 함정을 이제 지적해 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거듭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환 평론가께서 일견 타당한 부분을 지적을 잘 해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권이나 정권 초기에는 자신들이 알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같이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배치함으로써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예전의 사적 인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질과 능력이 저 직에 적합한 사람이냐일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요. 야당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서 능력과 자질을 좀 제대로 검증을 하고 만약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능력 자질상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또 저분들은 임명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공정거래위원장 벌써 1명 낙마했잖아요. 또 누구 또 찾습니까? 그 낙마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기정 후보자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공정위가 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왔다 이런 얘기까지도 공정위 내부에서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기정 후보자의 경우에 물론 뭐 능력주의를 강조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정부나 마찬가지로 이른바 스카이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이 내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걸 좀 피해 왔어요. 그건 뭐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법원 그 대법관들도 똑같아요.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출신들만 공유할 수 있고 그 사람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됐을 때
일종의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든 아니면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도 안배하려고 하고 성도 안배하고 그리고 대학도 가급적이면 안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스카이 출신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봤고요. 그래도 역시 높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뭐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스카이 출신이 한 70% 된다 그래요. 지금 내각에.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 제가 1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 정도가 넘어요. 한 10명 중 6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인사들 임명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능력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러면 사회적 다양성이나 이런 관점들은 그냥 무시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연이 하나 더 얹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대통령 눈치 보면서 말 잘 들을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한기정 후보자는 삼성생명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험연구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아주 오래 근무했던 건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전문성이라고 지금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뭐 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과연 한기정 후보자만 있을까요? 훨씬 경제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기정 후보자를 임명했을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원석 후보자의 경우에 지금 정은호 게이트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2016년에 정은호 게이트 터졌을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었는데 수사를 담당했어요. 근데 당시에 법원행정처에 수사 관련돼 있는 기밀을 다 빼돌렸다. 한 40여 차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하고 통화를 했고 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거나 신청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다 알려줬다고 하는 게 이후 사법농단 사건 때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사법농단 관련돼 있는 수사 지휘했던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도 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검찰이 사법부에 수사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빼주는 것들을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게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죠. 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학력 위주의 어떤 그런 능력주의 인사, 그래서 너무나 동질적인 집단이 돼가는 부분은 사실 어제도 이제 이 노동일 교수님과 이제 이광윤 소장님이 출연하셔서 유사한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 다 이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이 인적 그 풀의 그 범위를 좀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제 거듭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제 계속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중에 하나로 이 인사 문제가 있고 이 정책 혼선 그 부분이 있었죠. 오늘 이제 대통령실 이제 개편이 공식화가 됐는데, 자, 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 문제와 이제 이 정책 혼선의 문제 이제 연동된 그런 이 내용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의 난맥상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각종 행정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이 좀 너무 조율되지 않고 대통령실에 또한 뭐 각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어떠한 좀 체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정책기획수석을 둠으로써 그런 정책 조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무조정실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왜 그랬을까라고 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국무조정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실이 또 업무가 또 중복이 될 수 있어서
혼란, 혼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꾸 누가 부족하면 사람을 자꾸 채우더라고요. 변양균 우리 특보 같은 경우도 경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변양균 특보, 더 대통령실을 채용 이런 식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체계화된 좀 업무 조정 방안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분장을 잘해야 돼요. 국무조정실과 정책기획수석실이 앞으로 어떻게 업무 조정을 해나가는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런 점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좀 음식점에 비유하고 싶은데, 지금 국민들은 음식점 갔는데 음식 맛이 없어요. 주방장을 바꾸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주방장은 좀 괜찮고 일단은 좀 서비스하는 종업원 그리고 홍보하는 사람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으셨는지, 홍보수석과 관련해서는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으로 배치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좀 올바른 방향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김은혜 전 의원은 홍보와 관련해서 대변인 역할을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우파 정당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난맥상은 홍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대로 된 조언이라든지 리더십을 갖고 대통령실을 장악을 못하고 대통령께 올바른 건의를 못한다라는 비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장은 그냥 두고 홍보수석만 바꿔서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홍보수석이랑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 제대로 좀 더 많이 알려. 이런 식의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문제라고 국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야, 일단 포장지부터 바꿔. 국민의 마음에 들게 포장지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 이거는 올바른 사태의 해결 방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비서실장 개편 등 좀 폭넓은 대통령 비서실의 개편을 좀 판단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브리핑도 이제 비서실장이 네.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네. 했다고 합니다만, 조직이라는 게 원래 살아있는 유기체라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편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음식점 주방장의 비유를 하셨습니다만, 주방장은 이제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제 방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똑같이 저도 음식점 비유를 좀 하고 싶은데요. 손님이 안 와요. 안 오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방장이 정말 그 훌륭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셰프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별점 조작하고 어뷰징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취임 100일 맞아서 국민께 이렇게 변화하겠습니다라고 보여줄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대통령실 오늘 일부 인사를 이렇게 내고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올 거라면 어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면 좀 약간 겸연쩍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모든 검토 다 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을. 그러면은 엊그제는 왜 못했어요? 다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부 검토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일종의 오기가 자꾸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어제 해서 어제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 홍보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도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이런 태도를 오히려 보여주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일부 개편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20분 내내 대통령은 성과만 홍보했어요. 이런 거 잘했고 이렇게 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 질문도 뭐 사실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오늘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열심히 마사지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아주 진솔하게 이전 정부에서는 쇼를 했는데 우린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근데 윤 대통령처럼 보고하면요, 제가 볼 땐 상관한테 바로 뭐라고 질책받았을 거예요. 국민한테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잖아요. 뭐 PPT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성과 좀 홍보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사전에 연설문도 배포 안 하고 대통령이 바닥 보면서 프롬프터도 안 보고 봤다고 하는 걸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얘기하는데요. 나오는 게 정책기획수석 1명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수석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딱 어제 윤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만큼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취약 연령 1살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지율 떨어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아마 대통령실도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도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정책기획수석 만드는 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수석은 어제 윤 대통령이 몸으로 보여줬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인적 쇄신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별로 못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음식점 비유하니까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은 조금 더 셰프스럽게 이렇게 좀 그 심미적으로라도 아름답게라도 하고 국민들이 마음이 좀 상했으면 그 마음 좀 달래주고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뜻이 별로 없어 보여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생각이 좀 바뀌시고 여러 가지 나아지는 모습 보이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초에는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어제는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잘 지금 검토하고 더 나아지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지금 바꾸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안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의 비판, 언론의 비판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건들이 있으니까 일단 너무 비판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100일 막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꿔서 제대로 일이 돌아가는지도 좀 한번 지켜보고 좀 다른 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좀 엄한 질책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도 잘 되라는 의미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도 당연히 국민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네. 근데 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국민은 스파링 파트너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프로 될 때까지 국민들이 얻어 맞아주고 연습 대상 돼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지율 낮게 나오는 거 그건 윤 대통령의 잘못인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해가는 과정 동안 국민들은 계속 얻어 터지면서 윤 대통령 훈련할 수 있도록 프로 되기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 민생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빨리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취해서 대통령이 빨리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좀 오늘 지켜보시죠. 두 분이 말씀하신 거, 그 김성환 평론가께서 이제 쓴소리하신 거, 방송을 통해서 사실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도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워낙 이제 인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대담은 이제 인사 문제에 초점을 둬서 계속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논의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요.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지 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불어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심의위가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와 현장 조사,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형 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 측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로 허리디스크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정치적인 고려도 일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구현상 교수가 논문 심사위원들의 부실 검증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심사에 참여한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논문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표절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대 교수들은 재검증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짜집겠다고 주장한 숭령여대 구현상 교수. 구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재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의 판단은 틀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국민대가 일부 표절은 용인될 수 있다. 관행적으로 통상 용인이 된다. 학생들 앞에 가가지고 야 표절해도 괜찮아.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김건희 여사에게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학위 취소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모른 척 한다는 것은 국민의 원망이 분노가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다. 학위에 대한 취소 요구 이런 것들이 담겼을 때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진정한 사과가 된다. 구 교수는 또 문제가 있는 논문을 그대로 통과시킨 당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은 심사를 담당한 지도교수 그리고 5분의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7년 논문을 직접 심사한 교수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 심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논문 검증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표절 검증은 심사위원의 몫이 아니다라며 지도교수나 김건희 여사 본인이 확인했어야 할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심사를 꼼꼼히 했고 표절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지도교수나 본인이 하고 뭐 검증위원회가 따로 있어야지. 발표하는 거 와서 현장에서 보고 질의응답하고도 했어요. 날인 위조 논란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제가 제 날인 맞고요. 근데 그 주제 부분은 제가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취재진은 지도교수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대 교수회는 논문 자체 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묻는 전체 교수 대상 총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교수회는 투표가 끝나는 내일 오후 6시 이후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심에서 종교적인 신념이 인정돼 병역 거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년 동안 하지 않던 종교 활동을 돌연 입대 직전에 재개했다며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모델 일을 하는 20대 A씨는 17살이던 지난 2011년 어머니와 누나들을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첫 입영 통지서가 날아들었지만 A씨는 대학 진학 예정이라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자격시험과 국가고시 응시, 취업과 질병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입대를 미뤘습니다. 2017년부터는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2019년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무렵에야 종교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입영일 사흘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았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 단체에 들어가게 된 계기 등 종교 활동과 사회 경험을 보아 진정한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항소로 열린 2심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갑자기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입대를 6차례 연기할 동안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진실한 양심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사법부의 판단은 병역 거부자의 종교적, 양심적 신념이 진실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앞서 병역 거부로 기소된 30대 남성도 입영 통지서를 받을 무렵 9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생활을 재개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진술의 일관성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궤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비폭력 혹은 종교적 신념들이 일관된지. 이런 가운데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병무청 산하 심사위원회에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대체 복무를 접수한 사례는 모두 2,317건으로 이 가운데 2,300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23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네. 이 사건 자체는 이제 1999년에 발생한 그렇습니다. 거더라고요. 이게 그냥 20여 년 만에 이제 재수사가 됐다가 오늘 이제 판결까지 받게 된 네. 건데. 그 어떤 사건인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99년도 11월 5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모 변호사가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됩니다. 개안의 습격을 받고 본인의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경위랄지 아니면 뭐 채권 채무 관계랄지 어떤 살인의 동기라고 짐작될 만한 이런 단서들을 그 당시에 수사기관은 좀 포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미제 사건화되고 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좀 한 시사 프로에서 2020년도 6월에 과거 조직폭력배였던 김모 씨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수사가 일단락은 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된 하나의 국면 전환이 바로 이 시사 프로에서 제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7일에 제작진과 1시간가량 통화를 하고요. 그 직후에는 또 5시간가량 영상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작진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범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사실 그 상황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20년이 지난 지금 기소가 된 이후에 지금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황이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또 완전히 엇갈렸기 때문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1심과 2심이 모두 이제 올해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한 반년 정도 전에 있었던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유죄가 판결이 난 건가요? 일단 1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유력하게 무죄로 판단되는 근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국내에 이 사람이 머물러 있었으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시효가 2014년경에 이미 도과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해외에 머물렀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돼서 수사가 재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1심에서는 이 부분과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살인죄의 어떤 공동정범, 그러니까 행위를 분담해가지고 살인까지 의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 결론을 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방송 제작진한테 이야기한 내용들, 본인이 미행을 했고 미행을 시키면서 어떠한 사실관계들을 정보로서 취득하게 됐고 범행 현장은 어땠었고 그 당시에 사망에 이르게 된 그 흉기로 이렇게 좀 찌른 부위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증인들의 증언이 유죄로 판단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실제로 살인에 가담한 같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이 손모 씨가 있습니다. 이 손모 씨의 어떤 범행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좀 그 진술을 하면서 이 손모 씨와 내가 같이 변호사와 관련된 일을 봤다라고 동거녀가 법정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이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시효를 거의 몇 달 안 남겨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같은 경우에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지인 앞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워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이걸 쭉 종합해 보면 직접 증거는 없지만 최소한 이 변호사가 사망에 이를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뭐 현장에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었더라도 그 당시에 흉기를 특수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 제작한 흉기로 이 가해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본인들은 상해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사망에 이를 것까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가 인정 가능하다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직접 증거는 없지만은 이제 간접 증거만으로도 그 내용들이 너무나 이제 구체적이고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피고인이 이 현장에서 직접 범행에 가담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미필적 고의로 네. 해서 사실상은 이 변호사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범행을 진행시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 피고인이 출연을 해서 이제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인터뷰를 했던 건데
본인이 이제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까 잠깐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지난 걸로 착각을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253조를 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국외로 도피할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해외로 도주를 하면 그거는 범행을 저지른 걸 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자동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해외에 체류한 기간까지 공소시간 기간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착오를 해서 제작진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형사 죄책을 질 것까지 감내하면서 제작진한테 이렇게 협조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착오를 했던 것으로 좀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피고인 측이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네. 대법원에 가서도 어떻게 유죄가 날까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사실 대법원에서는 원심,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이 난 항소심이 법리적으로 제대로 사실 인정을 했고 증거 채택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증거 현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 특수 제작한 흉기 그리고 조직폭력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흉기를 사용하면 사람이 또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을 간혹 봐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인식 속에서는 변호사에게 이런 흉기를 휘둘렀을 때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건 충분히 정황상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심은 이제 누가 이 배우에서 지시했는지, 그렇습니다. 배우가 누구였는지인데요. 이것도 좀 그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상고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변호사와 직접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줄 테니 이 변호사 혼 좀 내줘라라는 어떤 심부름을 듣고 범행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시를 한 당사자는 있거든요.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진 않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좀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게 수사기관의 의지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행 비행기에서 아기가 울었다는 이유로 이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에 대한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네. 당사자가 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지금 나섰다고 해요. 아이 아빠가 먼저 폭언을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아마 본인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문제 제기를 처음에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수용했으면 그렇게 세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아이 아빠가 내 아이한테 왜 그러냐라는 취지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라고 좀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을 그 여지는 있지만 오히려 본인의 행위가 정당했다라고 이렇게 변소하는 부분은 재판에 가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주장이어서 이 주장은 또 목격자들의 말과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은 날 KTX에서도 이제 비슷한 소동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대중교통에서 이런 그 유사한 사고가 이제 계속 이제 잇따른 기미를 보이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강경 대응을 이제 시사했다고 해요. 자, 이런 경우에 네. 이 항공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런 소란을 피운 경우와 KTX 같은 네. 열차 안에서 이제 이 소동을 부리다가 이제 이 처벌을 받는 경우 이 법적 근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벌에. 네. 이게 유사한 입법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송 기간은 장기간 가기도 하고 제한된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란 내지 폭력 행위가 있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공포뿐만 아니라 제2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철도 안전법에서 이런 부분을 규율하고 있고요. 소란을 피고 폭행 협박을 철도 운행 중인 상황에서 저질렀다라고 하면 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 네. 기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좀 가중해서 처벌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한된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입법 취지에 녹여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찰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또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가장 크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좀 전향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냥 형법상으로 이제 이 욕설을 하게 되면 이제 모욕죄에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다면 이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공연성이 있는 제3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언사를 한다. 전형적인 모욕죄고 부가적으로 항공보안법뿐만 아니라 모욕죄에도 추가로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제 소란을 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열차 안에서보다 이 처벌할 수위가 좀 높은 건가요? 아니요, 이게 법정형 자체는 좀 낮게 돼 있습니다. 철도는 네. 5년 이하, 그리고 항공기는 3년 이하라고 돼 그렇군요. 있지만 그렇지만 재판에 갔을 때 이게 법정형에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큰 차이로 결과가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다른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공포에 질리게까지 하게 한다는 이런 부분을 처벌한다는 입법 취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이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하면은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뭐 이유와 어떻든 간에 이 대중교통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네. 행위, 미연에 좀 방지를 해야 되겠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폭염으로 펄펄 끓었던 프랑스가 이번엔 폭우로 비상입니다. 우리도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프랑스 역시 주요 시설 곳곳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현재 시각 17일 오후부터 시작된 폭우로 파리 지하철역 곳곳이 물에 잠겨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올여름 1961년 이후 가장 건조한 7월을 보내면서 땅이 굳어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남북 해안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항구와 법원에 물이 차올라 인근 지역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가 난 지롱두주에선 폭우로 화재 진압이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폭우에도 유럽의 가뭄 해갈은 어려워 보인다는데요. 우리도 폭우 피해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지금 기후 위기가 정말 피부로 느껴집니다. 네, 우회전 하기 전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지 꼭 한 달이 됐는데요. 시행 전과 비교해 봤더니 관련 사고가 절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51.3%, 개정법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하면 45.8%나 줄었습니다. 개정 초기 규정이 혼란스럽다거나 교통 정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등의 불만이 있었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난 거죠. 차량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안전이 먼저라는 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국내로 돌아온 조선시대 휴대용 해시계 전해드립니다. 당시 과학기술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희귀한 유물입니다. 꼭 지구본처럼 생긴 이 시계는 조선 고종 때 1890년 제작된 휴대용 해시계 일영 원구입니다. 학계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 유물인데요. 구리와 황동, 철로 정교하게 만들었고 높이가 약 24cm, 지름 11cm로 작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조선시대 일반적인 해시계는 한 지역에서만 시간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 시계는 어느 지역에서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1940년대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 장교가 수장했던 것이 미국 경매에 나오면서 문화재청에 매입해 내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환수문화재 특별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신규 환자는 이틀 연속 18만 명 안팎으로 발생했습니다. 재감염 비율도 6%대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감염됐던 사람도 3차 접종을 하면 재감염과 위중증 위험을 낮춘다며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만 명 안팎까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만 명 넘게 늘어 1.3배, 2주 전보다는 7만여 명 늘어 1.66배에 달합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론 지난 4월 7일 이후 19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광복절 연휴로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유입 사례는 63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휴가철 플러스 이제 해외 교류가 그만큼 이제 과거에 비해서 뭐 3, 4월 이때에 비해서 좀 더 확대돼서 인적 교류량이 증가한 영향.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5.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망자는 61명 늘었고 치명률은 0.12%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의 40%가 감염된 상황에서 재감염률도 6%대로 오르고 있다며 확진자도 3차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코로나19에 2번 감염될 위험이 2차 접종자는 48%, 3차 접종자는 74% 낮아 확진 뒤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난주 확진자 중에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6.11%로 최근 5 내지 6% 수준으로 재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 계량 백신이 이르면 다음 달 도입될 것으로 보고 이달 말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 대응 백신도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보고 개발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월간 뉴이죠. 이번 달은 장애와 비장애가 주제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일일 명예기자가 돼서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월간 뉴이죠.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이 직접 리포트를 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 정승원 씨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본인의 목소리로 전달하는데요. 장애인 당사자가 삶 속에서 겪은 문제점을 본인이 직접 알린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승원 씨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 내용 다룬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1일명의 기자로서 여러분들께 리포트를 전해드릴 정승원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중증 시각장애인인데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학습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화면은 대학생들이 논문 등 학술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학술 정보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해보니 이용할 수 없는 자료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학술 자료를 읽으려면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데 이 논문처럼 사진으로만 업로드된 파일은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논문을 클릭해도 정보와 관계없는 음성이 나와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을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데 이 역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지어 대학 필수 교재의 경우엔 학기 절반이 지나갈 무렵에야 받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제가 학기 초에 맡겨도 거의 중간고사 할 때쯤에 교재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중간고사 준비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말 늦을 때는 한 3달, 2달을 교재 없이 수업만 들어간 적이 많고. 음성 변환 등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제작률은 지난해 기준 전체 도서 출판량의 15% 정도, 시중에 출판되는 책 10권 중 한두 권 정도만 장애인들이 문제없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턱없이 작은 수치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찾아가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출판사가 장애인 도서관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쉽게 대체자료로 변환이 가능한 자료는 전체의 63%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직접 수작업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작권을 이유로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오탈자 해야 되거나 또 스캔해서
자료를 그 수작업으로 많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작 기간들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고. 학술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도 문의해봤습니다. 학술정보원은 대학 등 제공기관에 대체자료 변환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정보원 자체적으로 파일을 변환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체 자료를 제작해 줄 수 있는 제작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런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은 언제쯤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YTN 1일 명예기자 정승원입니다. 네, 대학을 다니면서 교재가 없어서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 들으니까 저도 참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려움 같은데요. 이번에 같이 취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실제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던가요? 네, 저도 시각장애인과 오랜 시간 같이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승원 씨와 같이 취재하고 기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을 조금이나마 간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장애인에겐 쉬운 일들이 장애인인 승원 씨에겐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주제는 승원 씨가 직접 발제해서 직접 취재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 대신 청각이나 촉각에 의지해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자료를 읽는 방식 자체가 비장애인과는 다른데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고요. 취재를 위해 이동할 때도 장애인 콜택시를 40분 넘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승원 씨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제작 과정이었을 텐데 중간중간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제작진이 모르는 내용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등 일일 명예 기자로서 역할을 다해줬습니다. 네, 리포트 제작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승원 씨한테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네요. 이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이 장애인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술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각 기관에서는 이제 인력이라든가 예산 문제 이런 현실적 이유를 들면서 당장은 좀 계산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회 입법 움직임은 없나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역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인데요. 현행법은 어문 저작물, 그러니까 음성이나 글로 된 저작물만 대체자료로 제작,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논문 등 학술 자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표나 그림, 영상 등은 대체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 어문 저작물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대체자료로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대체자료 제작률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애인 학생도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법안도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또 정부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도 더 필요해 보이네요. 월간 유이자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다음 주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단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의 대표적 종목으로 휠체어 농구가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는 21년 만에 도쿄 패럴림픽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도 달성했는데요.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선수를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희범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Fu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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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era.
Arriba. Un poquito de presión. Vale, Bruñoz, quita presión.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